암호화폐 이슈들을 정리하고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암호 푸는 남자, 한국경제신문 박진우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주 가상화폐 시황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예, 암호화폐 시장은 조정세를 보인 일주일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어제까지 2.2% 하락했다가 간밤새 4% 추가 하락하면서 일주일 동안 6% 넘게 빠졌습니다. 주요 알트코인 중에서는 이더리움과 트론, 솔라나 등 모든 알트코인이 간밤새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조정받는 일주일을 보였습니다. 암호화폐가 전반적으로 하락한 이유는 예. 이달 초 발표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에 이어 개인 소비 지출까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며 미국 물가지표가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페드 위원들도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면서 인플레이션 경계 심리와 빅스텝 공포가 되살아난 영향이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물가지표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이런 것들이 발표되면서 또 연준 위원들의 좀 매파적인 발언들도 나왔었고요. 그러면서 이번 한 주 암호화폐 시장이 좀 조정세를 보였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러면 최근 가상화폐 시장의 이슈들을 한번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게 범죄가 얼마나 늘었고 그 범죄 유형들은 어떤 게 있었나요? 네, 금융당국에 따르면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호빗, 고팍스 등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보이스피싱 건수가 2020년 305건에서 지난해 414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피해 금액 역시 82억 원에서 199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증가 추세에 대해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 세탁이 쉽고 자금 출금 또한 용이한 점을 꼽았습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가상자산 범죄 유형으로는 기관 사칭형, 로맨스 스캠 등이 있습니다. 기관 사칭형은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에 속여서 피해 금액을 송금하게 하는 그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보이스피싱 일당이 피해자에게 해외 결제 승인 메시지를 보내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고요. 악성 앱이 설치됐다는 메시지가 뜨면 그 피해자가 걱정해서 그 관련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게 전화를 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걸린 전화를 중간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가로채서 공공기관 공무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융범죄 연루 가능성 등을 핑계로 특정 계좌 등으로 자산을 송금하도록 유도합니다.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은 피해자는 범죄 여부를 확인한 후 돌려준다는 말에 속아서 거액의 가상자산을 입금하게 되고요. 로맨스 스캠 같은 경우는 최근 유행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인데요. SNS를 통해 자신을 사업가 또는 재력가로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해 친밀감을 형성한 다음 자산을 탈취하는 수법입니다. 요새 30대 중반 여성들을 위주로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확실히 가상자산 시장도 커지다 보니까 이제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크게 늘고 있고 말씀 들어보니까 그 유형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그런 유형들이랑 좀 비슷한 것 같긴 하네요. 근데 가상자산을 좀 입금하게 한다거나 이제 이런 방식이 조금 이제 가상자산 시장에 맞게 이제 그렇게 또 보이스피싱이 늘어나고 있군요. 그래가지고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대비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대응들을 하고 있을까요? 주로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FDS 팀을 인력을 충원하거나 시스템을 보완하는 방식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업비트입니다. 빗썸도 역시 업비트와 함께 사기 유행을 분석해 비슷한 피해를 감지하고 있고 이를 FDS에 입력해서 이상거래를 발견하면 입출금을 긴급하게 막는 방식으로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업비트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자 72명에게 약 25억 6천만 원의 피해액을 환급했다고 하고요. 빗썸은 작년 투자자 보호실을 마련하고 산하의 고객지원센터, 자산보호팀 등을 구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FDS를 통해 자금 세탁 징후가 보이면 대응할 수 있도록 체제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상거래 탐지하는 팀을 만들어가지고 인력 충원하고 피해 방지하고 있군요. 보니까 금융위원회에서도 그 보이스피싱 대책을 발표했던데요. 그 내용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많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먼저 그 배경을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네네. 금융사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금융사 계좌를 긴급히 차단할 수 있고요. 어느 정도 승려 기간을 두고 그 피해 금액을 다시 환급할 수 있거든요. 네. 그게 보이스피싱 방지법이라는 게 있어서 그게 이제 금융사에 적용되는 법인데요. 이거를 가상자산 거래소로 확산하겠다는 게 이제 금융당국의 의도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법인 또는 범인이나 가상자산 분행 대행자가 거래소를 통해 이미 가상자산을 구매한 경우에는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됐을 때 거래소의 계정은 지급정지가 불가능합니다. 역시 금융사 계좌랑은 다른 부분이죠. 네. 네, 금융사는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돼서 범인 계정으로 간 경우에도 거래소에 범인 계정 정지 요청을 하고 있지만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피해자 구제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또 다른 가상자산을 이용한 금융사기 범죄 방식이 피해자가 본인의 거래소 계정에서 직접 가상자산을 구매해 범인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하는 방식인데요. 마찬가지로 보이스피싱 범인에게 속아서 피해자가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구매를 해서 범인의 지갑으로 전송하는 거죠. 피해자가 범인이 이용하는 거래소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하는데 마찬가지로 현행법상 지급정지 요청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피해금을 받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해야 하지만 수사를 하는 동안 범인은 이미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금융당국이 이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금융사와 동일한 피해 구제 절차를 적용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보이스피싱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바뀐 이후에도 거래소가 즉시 범인의 계정을 정지하고 피해자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보이스피싱법 개정안에 대한 의원 입법은 오늘 4월 중 추진될 예정입니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 뭐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이제 그 계좌를 정지할 수도 있고 뭐 이제 이런 방식도 쓰고는 하는데 이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뭐 자금 추적이 어렵기도 하고 뭐 전자지갑 이런 거를 이용하면 이게 더 어려워지고 해서 이 보이스피싱법 이 적용하는 이 부분 이거는 좀 필요해 보이네요. 개정안이 필요해 보이고요. 근데 4월 중에 이제 입법 좀 추진된다는 말씀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 뭔가요? 가상자산법, 일명 가상자산법이라는 게 지금 국회 논의 중이었었어요. 근데 이게 미뤄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요? 그동안 가상자산은 이제 규제법이 없어서 항상 그 입법이 미비한 영역으로 남아 있었는데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는 이름으로 입법을 한 상태였습니다. 네, 발의가 된 상태로 이미 6개월 정도 지난 상태고요. 이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작년 12월부터 논의될 예정이었다가 지금 4개월가량 지연된 상태입니다.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대해서 이번 달 중으로 다시 논의할 예정으로 보이는데요. 예. 최근에 국회 정무위 소관 업무거든요. 계시는 관계자분께 여쭤보니까 올해 상반기 안으로 처리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합니다. 네, 원래는 지난 27일에 그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분들을 모아서 안건으로 채택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그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체포 동의에 대한 의결이 오후에 진행되면서 그날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법안 심사 소위원회가 오후에 열리지 못했습니다. 네네. 네, 그 전에 있던 법안에 대해서만 심사가 이루어지고
바로 다음 순서였던 디지털 자산 기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가 이루어지진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 법이라고 합니다. 일명 가상자산법. 이것도 현재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긴 한데 이 논의가 점차 이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뭐 올 상반기엔 좀 힘들다고 하셨죠? 앞서. 네, 맞습니다. 좀 이게 시간이 걸리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도 한번 좀 짚어볼게요. 이용렬 코오롱 명예회장이 최근에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와 손잡고 국내에 신규 가상자산 거래소 설립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또 뉴스가 나오니까 코오롱 그룹에서는 이게 섣부른 얘기다 이렇게 또 선을 그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떻게 된 이야기입니까? 네, 28일 업계와 이제 정부 정치권 등에서 이제 논의한 바에 따르면 이용렬 명예회장 측이 최근 바이낸스와 합작 법인을 세우고 정부와 금융당국 등의 신규 거래소를 설립하겠다는 뜻을 전했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그러니까 당초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 현재 국내 발행사와 물류 관련 블록체인 업체 대표 등이 이 회장을 도와 거래소 설립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이 업비트가 88%의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사실상 독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명예회장이 추진하는 거래소가 설립을 허가를 받으면 거래소 시장의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다만 그 바로 다음 날이죠. 그 28일에 코오롱 그룹 관계자가 이 사안에 대해서 거래소 설립은 바이낸스가 하는 것이지 이용렬 매장회장이 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며 설령 개설을 한다고 해도 일부 투자를 하는 것이면 몰라도 마치 명예회장이 직접 추진하는 것처럼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런 멘트를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이미 바이낸스가 부산시 디지털 자산 거래소 설립에 참여하기로 한 상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바이낸스가 주도하는 거래소 설립에 이용렬 명예회장이 일부 지분 투자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업계의 종론이고요. 네. 이 실제로 이용렬 명예회장의 이제 설립 의중에 대해서는 이 관계자도 명예회장께서 블록체인이나 가상자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단 일부에서 보도한 상황은 아직 너무 섣부르고 앞서간 이야기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당초 이용렬 명예회장께서는 그 회장직에서 물러나실 때도 그 회장직에서 물러난 변에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 때문에 사임을 하게 됐다라고 일부분 밝힌 적이 있거든요.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완전히 부인할 만한 사실은 아니다. 어느 정도 일부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용렬 코오롱 명예회장은 블록체인이나 가상자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맞고, 그리고 뭐 바이낸스와 손잡고, 그러니까 약간 좀 일부 그 신규 가상자산 거래소 설립하는데 좀 투자를 한 것 같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코오롱 그룹 측에서는 일단 선을 긋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럼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팍스가 등기이사 변경으로 인해서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 작업에 착수했다. 이런 기사가 있던데요.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앞서 이제 바이낸스의 부산시 디지털 자산 거래소 설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이것도 좀 연관이 있는데 바이낸스의 사실 부산시 디지털 자산 거래소 설립이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코팍스를 인수한 상태고요. 실제로 이 코팍스는 현재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변경 신고라는 게 임원,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에 등기상 대표자나 임원이 바뀔 경우에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예. 앞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수리받은 코팍스도 그 이준행 대표가 물러나고 레온 심풍 바이낸스 아시아 태평양 대표가
등기상 대표이사로 변경됐기 때문에 고팍스도 변경신고 의무 대상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등기이사로 기존에 고팍스에 계시던 임원분들이 빠지고 나머지 두 자리도 작년부터 바이낸스의 한국 사업을 담당해온 스티브 이영김 이사와 바이낸스 산업회복기금의 이사를 맡고 있는 지유자오 이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러니까 임원 변경만으로도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 대상이 되는 거고요. 당초 고파이에 이제 문제가 됐던 고파이라는 서비스가 있었거든요. 예. 가상자산 예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가상자산을 고팍스에 맡겨서 이제 고팍스가 또 해외에 있는 운용사에 운용을 맡겨서 수익을 내면 고팍스가 다시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나눠주는 방식의 뭐 일종의 펀드 같은 비슷한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바이낸스가 고팍스를 넘겨받으면서 고팍스 안에 있는 서비스를 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변경 신고 의무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바이낸스가 제가 듣기로는 이 고파이도 이제 없애려고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고팍스는 당장 이제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 입장인 거고요. 그다음에 제출 기한이 등기일로부터 30일이기 때문에 고팍스는 이달 16일까지 변경 신고를 마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를 받는 금융정보분석원 FIU가 고팍스의 대주주 변경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업계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바이낸스가 지금 해외에서도 논란이 많잖아요. 네. 이게 바이낸스가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데. 예.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데 이 바이낸스가 해외 범죄 집단의 자금 세탁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미국 법무부로부터 조사를 받기도 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바이낸스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그러니까 바이낸스의 스테이블 코인을 BUSD라고 하는데 이 BUSD를 발행 대행사인 팍소스가 미국 SEC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발행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어제 보니까 미국 의회에 계시던 의원분들이 바이낸스를 대놓고 금융범죄 원상이라고 또 지목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금융당국의 입장은 이런 국제 규제에 국제 정합성을 따져야 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시작된 규제와 우리나라도 발맞춰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팍스의 대주주가 바이낸스로 변경이 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고팍스라는 게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데 지금 바이낸스라는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가 해외에서 매우 이것저것 뭐 시끄러운 일이 많은데 지금 국내 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점점 좀 그 파이를 키워나간다, 지금 이게 핵심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선 외국 바이낸스 그쪽에서 이렇게 자꾸 이제 들어오는 이거를 뭐 규제하거나 이럴 방법이 지금 없는 상태인 거군요. 예, 지금 대주주 적정성 심사는 변경 신고에서 따져야 되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도 암호 푸는 남자 한국경제신문 박진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